네, 영화 서울의 봄이 곧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누적 관객 수가 942만 명을 넘겼는데 12.12 군사 반란을 재구성한 영화의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 젊은 관객들도 열광하고 있는 이유를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영화 러닝타임이 141분이라고 하던데 네. 저도 봤습니다마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영화의 파급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네. 또 이 관련된 서적 판매량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실 영화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이런 파장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영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갖고 와서 영화화했을 때 관건은 뭐냐 하면 얼마나 이걸 재구성 아니면 구성을 통해서 촘촘하게 짜내는가. 그래서 관객들이 이걸 봤을 때 시선을 계속 놓치지 않고 끝까지 몰입해가면서 볼 수 있는가. 이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이 계속 특정 상황에 들어가서 뭘 자꾸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돼요. 근데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품에서 극적인 극성을 올리는 거는 주인공이 계속 갈등 상황에 처할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갈등에서 어떤 선택, 여기서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하는 거를 끊임없이 대치 상황으로 만들어내니까 관객들은 그걸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작은 하나의 선택들이 다 모여서 네.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역사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신군부의 등장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몰입감도, 그러니까 관객들도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오히려 거꾸로 더 몰입해서 보게 만드는 부분들도 또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이 인물이 누군지 뭐 금방 네. 아는데 맞아요. 굳이 왜 가명을 썼을까? 예.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게 설명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감독님이나 뭐 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셨지만 사실은 영화적 자유도 같은 게 사실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엄밀하게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나열을 하면 사실 그냥 다큐멘터리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뭐 실제 인물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변형시켜서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런 게 실제로 효과를 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딩 장면 같은 데 보면 그런 대치 상황이 아주 극적 구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실제 역사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장면이 좀 인상적으로 남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를 막 넘어가는 장면은 예. 사실은 서울의 봄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는데 그게 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장면 하나로 굉장히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근데 그런 걸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결국 실명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영화적으로 해석된 다른 가명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었겠다는 가명을 생각이 쓰므로 들더라고요. 해서 네. 뭐 어떤 논란의 소지를 좀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좀 네, 거둘 그 수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있고요. 사실은 뭐 여기 보면 가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관객들이 1979년 12월로 다 가 있는 듯한 그런 몰입감을 줄 정도로 아주 생생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혈압, 뭐 심박수를 체크하고 뭐 온라인에 공유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이게 굉장히 신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체로 뭐 챌린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기분 좋은 챌린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터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식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심박수 챌린지라는 거를 갑자기 집어넣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보면 볼수록 사실은 약간 분노 지수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역발상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만큼 분노했다. 이거를 심박수로 찍어가지고 올린다.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맞는 버전의 어떤 챌린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관객들을 가장 분노케 한 이 포인트를 좀 우리가 짚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초반에 또 뭐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도주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 긴박한 상황에 여기서 난리가 났는데 뭐 한미연합사령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뭐 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보면서 야, 저기서 저분이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 관점이 사실은 분노 포인트거든요. 예. 우리는 그 이후에 사실은 신군부가 들어와서 80년의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관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저 사람이 저기서 조금 다른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쳤다라는 지점들, 이런 게 이제 분노 포인트로 작용을 한 것 같고, 예. 그 분노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성이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정우성 씨가 연기한 그 이태신이었죠. 네. 그분은 정말 그 당시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정석대로 간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분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왕따 비슷하게 되는 그런 네네네. 상황이 연출돼서 더 그 사람들의 분노를 키운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네. 사실은 그게 실제 상황에서 그게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경비사령부라는 당대의 어떤 거기에 역할 자체가 친 대통령 쪽으로 아니면 친 그 군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반란 세력들을 막기 위한 어떤 조직으로 돼 있긴 했었지만 예.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회 같이 군대 내에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조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반란군들은 이거 100% 성공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막을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태신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이 하는 이 선택은 굉장히 정반대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해석은 좀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예. 중요한 건 그거죠. 자기의 본분이 결국은 이걸 막는 거잖아요. 반란군이든 뭐 이런 것들 모든 군인들이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그 본분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책들 찾아보시고 이 역사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이 인물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고 이런 흐름들까지 좀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게 이게 뭐 80년대를 겪은 중장년층들뿐만 아니라 2030 세대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는 점 아니겠어요? 네네. 사실은 이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실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책에 들어가 있는 뭐 한 줄 정도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하루 8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은 잘 몰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게 들어가서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다른 포인트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게임 같은 요소의 어떤 이야기 구조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데타군이 탁 등장하고 이걸 반란군이 등장해서 이거를 서로 이 반란군과 이거를 진압하려고 하는 군 세력이 마주치면서 서로 약간 치고받고 하는 전략 게임 같은 느낌의 그런 구성들을 좀 많이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역사라는 것이 뭔가를 좀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80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현재도 사실은 하나하나 우리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것이 그게 향후에 한 10년, 20년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들 이게 충분히 이 작품이 그런 거를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사적인 사실에 이제 감독의 상상력이 더해진 작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과 같은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고 사실을 조금 각색한 부분들은 어떤 건지 좀 구분 지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큰 흐름은 거의 맞다고 역사학자들이 실제 나서서 지금 얘기한 분석한 바로는 여기 나오는 전반적인 흐름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맞다. 비슷한 그 흐름 안에서 충분히 고증을 해서 만든 작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에 뭐 디테일로 좀 들어가면 조금씩 좀 달라지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지막 영화 끝나고 나서 왜 인물들 다 세워놓고 나중에는 이 인물이 나중에 뭐 어떤 권력의 실세가 됐고 이런 얘기들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실제 상황이고요.
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기 보면 그 정승화 총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쫓겨가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강등되죠. 감금돼가지고 굉장히 뭔가 고문당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굉장히 수모감, 이런 수치심 이런 게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장태환 사령관은 집안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굉장히 비극적인 가족사까지도 다 겹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 이 상황을 보고 부친이 결국은 이 시리에 빠져서 충격 때문에 일찍 세상을 좀 떠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재원이었거든요. 서울대를 예. 다니고 있었고 뭐 이런 분이 뭐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약간 의문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죠. 예, 2010년도에 이 장태환 이 사령관이 별세를 하셨는데 2년 후에 아내도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 이 얘기가 사실 많이 알려지면서 이 장태환 사령관에 대한 좀 재조명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 뭐 일부 뭐 정치 공방의 소재로도 좀 이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정말 그 현명한 국민들이 그 정말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제 역사의 맥을 좀 이어가면서 좀 알아서 잘 판단해 나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